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우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이란 무엇인가요? 방사선은 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어렵게 얘기하면 입자 또는 파동이 공간을 전파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방사선 치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대부분은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에 이용하게 되고 일부 양성자, 중입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X선, 감마선, 양성자, 중입자 이런 것들을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X선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지요. 아니면 오히려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결국은 요오드니 이리듐이니 이러한 특수 원소에서는 방사선이 조금씩 붕괴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사선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선형 가속기 등을 이용해서 X선, 감마선, 양성자, 중입자 이런 것들을 가속시키는 기계가 필요한 것이 외부 방사선 치료이고 저절로 붕괴되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것이 근접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렌트겐이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하고 이제 그 와이프의 결혼 반지가 있는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요. 결국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선이 그럼 위험한 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저도 받는데요. 여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자연적으로도 방사선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에서는 우주에서부터 유입되는 방사선도 있고 유럽이니 아시아니 아메리카니 이 토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양은 다르지만 노출되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지표면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했을 때는 방사선을 더 많이 맞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3mSv, 요건 이제 방사선의 단위인데요. 어쨌든 3이란 양을 연간 맞게 됩니다. 북유럽 같은 때는 토양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7 정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암이 많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두 나라의 암 발생률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공 방사선은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유발되는 방사선입니다. 가장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걸 제외하고는 의료 때문에 노출되는 방사선이 가장 많겠지요. 일반인은 1.0mSv를 1년 동안 받는 그 이하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권고는 하고 있으나 CT를 찍을 경우에는 그 1년 권고안의 10배 정도를 우리가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소용 한도는 연간 1mSv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이걸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계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공 방사선 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핏복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득과 실을 고려해서 득이 크다면 그 사용은 정당화됩니다. 꼭 1.0mSv 이하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 그러면은 CT를 찍을 수도 없을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이 들어가는 방사선 치료는 아예 할 수가 없겠지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다 보면 연간 10,000명 중에 1명 정도를 사망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위험성보다는 매년 1mSv를 피폭하는 경우가 이거보다는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임의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암세포가 다
소멸되나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뿐만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종양을 축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항상 소멸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목적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을 다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없어질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암세포도 결국은 세포는 다 똑같은 세포니까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를 역이시켜서 이런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라디칼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DNA 이중 구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손상받은 DNA가 있는 세포들은 추가적인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차 괴사되거나 세포 자멸사, 자가 수화작용, 세포 노화 등을 통해서 세포가 다 죽게 되는 거죠. 또한 요즘은 이런 전통적으로 발견된 기전 이외에도 방사선 자체가 암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 손상을 유도한다. 또한 전신적인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기전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외부에서 이렇게 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치료, 내부 근접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의 9 정도는 외부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는 방사선 치료 그러면 외부 방사선 치료와 동일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CT나 MRI 이런 기계와 비슷합니다. 환자가 눕는 테이블이 있고 방사선 치료기가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게 선형 가속기, 토모테라피, 사이버 나이프, 그리고 양성자 치료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가속된 X선 혹은 중입자, 양성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사선 치료기가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가 되겠고요. 내부 근접 치료라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 즉 가만히 있어도 붕괴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쌀알처럼 생긴 이제 1mm 곱하기 5mm 정도 되는 월남 쌀 정도 크기가 되는 이 텅스텐 티타늄에다가 안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오드 12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이거를 전립선암 환자라면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에다가 이렇게 꼽아 넣습니다. 한 40개 정도를 꼽아 넣어서 전립선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 게 되고 이 동위원소에서 한 3에서 5mm 정도만 방사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변 조직에는 큰 영향이 없으면서 전립선에 고설량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부 방사선 치료기가 필요 없는 근접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근접 치료의 예로는 자궁 경부암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아까는 그냥 그 작은 쌀알 같은 거를 몸속에 체외에 주입해 버리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속이 비어 있는 이런 기구를 환자 몸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 내로는 이렇게 길쭉한 빨대 같은 이쪽 끝은 막혀 있고 반대쪽 끝은 뚫려 있는 이런 기구를 집어넣고 질 쪽에다가 2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기구가 되겠죠. 환자 몸 쪽에는 막혀 있고 환자 몸 반대쪽에는 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냥 빨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으로 아까 보신 것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이번에는 이리듐 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5 곱하기 1mm 정도 되는 작은 금속으로 쌓여 있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흘렸다가 이러한 카테터라고 하죠. 이런 빨대 있는 쪽으로 쭉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다가 뭐 1분 있다가 1분 있다가 30초 있다가 쭉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무는 시간만큼 방사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접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접 치료는 왠지 가만히 누워있는 외부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근접 치료가 갖는 외부 방사선 치료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선원에서 이제 타겟까지, 그러니까 뭐 인체라고 할까요? 암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 타겟까지 거리가 2배가 멀어지면, 3배가 멀어지면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즉 이 선원으로부터 갖는 방사선량의 세기는 2배가 멀어지면 4분의 1로 떨어지고 3배가 멀어지면 거리가 3배가 멀어지면 9분의 1로 떨어진다. 뭐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 법칙이라서 뭐 외부 방사선 치료건 근접 치료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칙인데요. 이거를 옛날 고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자면 그래프를 X축은 선원에서부터 암까지의 거리라고 보고 Y축을 선원의 세기, 방사선의 세기라고 본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서 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근접 치료는 말 그대로 선원과 치료해야 되는 암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경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급하지요. 외부 방사선 치료는 치료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방사선을 쏘는 그 기계에서부터 몸까지 100cm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더 짧아지든 조금 더 늘어나든 이 Y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 우리가 치료하는 장기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근접 치료를 했을 때는 방사선의 노출이 굉장히 적어진다. 그런 면에서 근접 치료는 주변 장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한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는 말기암 환자에만 하는 게 아닌가요? 방사선 치료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듣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근치적 목적, 두 번째는 수술 후에 하는 보조적 목적, 세 번째로는 수술 전에 하는 신보조적 목적, 마지막으로 구식적 목적, 완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네 가지 목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한 개씩 말씀을 드리자면 근치적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를 노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방사선 치료 끝나고 수술해야지 뭐 이런 계획은 아예 없고 방사선 치료를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효과를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 항암제 또는 뭐 표적 항암제, 면역 반문 억제제 이런 것들을 추가함으로써 효과가 더 좋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암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궁경부암에서 뭐 2기 후반의 자궁경부암이다. 이럴 때 방사선 치료 플러스 항암제로서 완치를 노릴 가능성은 한 75% 이상이 됩니다. 뭐 조기 폐암이나 식도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전립선암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는 1기 전립선, 2기 전립선암은 각각 90%, 85%, 8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수술을 더 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치적 방사선 치료다. 즉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다 말기암 환자거나 희망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방사선 치료에 항암제를 추가함으로써 완치율이 더 올라갔다. 여기는 뭐 어떤 약물을 추가함으로써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정도가 있겠지만 결국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완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근치적 방사선 치료의 예입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사실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암종에 따라서는. 이거는 수술을 1차적으로 받고 사람 눈으로 수술하는 거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는 미세 암세포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잔존 가능성이 있는 미세 암세포들이 나중에 국소 재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장점으로는 수술을 이미 받았으니까 병리과에서 정확한 병기, 조직 검사가 나올 것이고, 단점으로는 수술 이후에는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세 혈관도 손상이 돼서 조직으로 산소가 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론적인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의 비슷한 암을 일부러 다시 들었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만약에 1기 자궁경부암이다. 이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근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 두 경우가 뭐 생존율이나 이런 데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환자가 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리과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보니까 여러 재발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궁경부암이라도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예는 폐암, 식도암, 전립선암, 뇌암 이런 식으로 앞서 근치적 방사선 치료 예의 암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역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근치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는 암종마다 다르고 같은 암종이라도 병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암은 근치적으로만 치료한다. 이런 암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유방암의 예인데 유방 전절제술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생존율을 보인다 그러면 유방암에서 암종만 떼고 나머지 그 정상적인 유방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유방 전전제술과 똑같은 정도의 생존율과 거의 비슷한 국소 재발률을 보이더라. 뭐 이런 정도의 예는 암종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종양 크기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종양이 수술하기 힘든 위치 또는 수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혈관이나 이런 걸 감싸고 있다. 이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완전 절제의 가능성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경우라면 수술 전에 해서 독성을 좀 더 감소할 수 있겠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직장암 같은 거에서도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많이 쓰입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처음부터 수술을 했을 때는 정확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병리 진단이 가능할 수가 없겠고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되는 병이라면은 주된 치료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뭐 열의 8인 효과를 보더라도 둘이 효과를 못 본다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은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어떤 환자들, 어떤 병기의 어떤 암종에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는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고 흔한 예로는 이제 유방암의 일부 병기 그리고 직장암의 일부 병기에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특히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 관략근을 살릴 수 있더라. 이럴 가능성이 더 올라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까지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암에서 이제 수술 전 방사선 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비교했더니 이제 재발될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로 더 떨어지더라. 뭐 이런 예이고 실제로 생존율에는 수술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식적 방사선 치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완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뭐 갑자기 다 완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는데 한 개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은 수술에 비해 방사선 치료는 좀 떨어지는 차선책 아닌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대답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 대답은 암종마다 그리고 암의 병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병에서는 수술적 절제나 방사선 치료나 완치율이나 생존율 면에서 차이가 없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뭐 수술이 가능한 병기라고 해도 수술을 하나 방사선 치료를 하나 뭐 완치율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 부작용의 가능성이 서로 다를 뿐이죠. 어느 게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광암 같은 경우에 방광 절제술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다라는 근거도 있긴 있지만 이거를 1대1로 전향적으로 모아서 비교해 본 연구 결과는 없고요. 어쨌든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방광암은 주로 70대, 60대 그 이상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인지 수술 자체의 부작용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완치율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있는 상태, 뭐 흔히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면 4기를 얘기하겠지요. 전이가 있는 하면은 근치적인 목적의 방사선 치료, 즉 완치를 바라보는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지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이가 있는 암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전이암에서도 소수 전이성 암, 뭐 1개부터 3개 정도까지의 전이성 병변이 있는 암에서는 국소 치료, 뭐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암이 간 쪽에 1개 정도 전이가 되어 있다. 아니면 전립선암인데 뼈전이가 1개 있더라. 뭐 이런 식이라면 이건 전이암이니까 그냥 항암제나 뭐 면역치료나 이런 전신적인 약물 치료를 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에서는 국소 치료를 활발히 하는 게 활발한 국소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즉 적극적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알게 되고 있는데 물론 모든 암종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전립선암 환자인데 전립선암 중에서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인데요. 전이가 소수인 경우에는 전신적인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방사선 치료를 추가했을 때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이 병변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한다고 해서 큰 이득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고식적인 방사선 치료는 어차피 완치가 되는 게 아니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듣는데요. 한 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대 정맥이라고 이제 상지, 팔이나 그다음에 머리 쪽에서 피가 순환이 되면은 그 정맥으로 쭉 모아져서 심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걸 이제 상대정맥, 대정맥 중에서 위에 있다, 심장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대정맥에 암종이 들어차서 이 상대정맥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얼마나 천천히 이런 병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고 상대정맥의 어느 위치에서 가장 많이 막혀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한강다리가 막혀 있는 거죠. 올림픽대로가 꽉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 교통량이 정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지, 팔이나 이런 두경부가 좀 붓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천천히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주변으로 우회되는 통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붓게 되고 숨이 가빠요. 뭐 이런 기침이 나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완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은 없애주어야 남아있는 여생 동안 훨씬 더 살기가 편하겠지요. 삶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상대 정맥을 막고 있던 암종이 많이 줄어들어서 드디어 이제 상대 정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럼으로써 환자도 증상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많이 더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척수 압박, 이게 뼈 전이가 많다 보니까 이 척추뼈 안에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척수, 등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암종이 파먹고 있다가 점점 이 척수를 누르게 됩니다. 요건 MRI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척추뼈에 전이된 암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면 여기 조금 더 검은 부분이 척수입니다. 척수가 워낙은 좀 동그랗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좀 밀려가지고 좀 찌그러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암 환자의 한 20%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척수는 머리하고 팔다리를 이어주는 전깃줄 같은 겁니다. 즉 이게 눌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거나 팔다리의 감각이 없거나 혹은 대소변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는 뭐 요의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흉추 몇 번에서 막혔냐, 요추 몇 번에서 막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사진이 조금 더 좋았으면 했지만 보시면은 여기 좀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특히 척수 쪽을 많이 누르고 있는 종양이 보이는데 방사선 치료 이후에 그런 종양이 많이 사라져서 이분은 다행히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행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갑자기 이제 암종이 압박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호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흉부 엑스선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좀 검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폐라고 하면 이쪽은 그런 게 없겠죠. 이렇게 폐가 찌그러져 있으면 무기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염증도 잘 생기고 호흡곤란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압박하니까 결국 공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그 종양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고 치료 2주 후에 이렇게 좀 폐가 펴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뇌전이도 종종 발생하죠. 사실 뇌종양 중에 가장 흔한 타입은 전이성 뇌종양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꾸로 암 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암 환자의 20에서 40%까지 뇌 전이가 있을 수 있고 뇌 전이를 잘 일으키는 암종이 따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런 정도에서는 뇌 전이가 더욱 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전이가 있으면 전이성 암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뇌는 딱딱한 이제 두개골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압이 올라갑니다. 뇌 전이가 있는 그 암덩어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는 부종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뇌압은 더 올라가고 뇌압이 더 올라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의 위험도가 더 커지고 생존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 전이도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로 아주 작아진 걸로 볼 수 있겠고 이런 뇌 전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달 정도, 3달 정도를 이제 평균 기대 연명이라고 본다면 치료 후에는 그게 더 늘어나는 걸로 알 수 있겠고 물론 이거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한 숫자고 전신적인 몸 상태라든지 암종에 따라서 그건 다르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뇌 전이의 방사선 치료는 생존 연장까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뼈전이도 마찬가지죠. 이 암 환자가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통증을 가지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뼈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의 환자에서 통증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진통제를 아예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근육까지 크게 침범을 하고 있는 전이성 병변인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좀 밝은 회색으로 보이던 것들이 거의 사라져서 이렇게 뼈가 좀
여기는 이제 뼈 침범 때문에 건강한 뼈가 아니다 이런 거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뼈나 여기 있는 근육 침범이 있으면 굉장한 요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부 방사선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방사선 치료 전에 치료 계획용 CT를 찍게 됩니다. 뭐 CT를 찍게 되면 CT 얻은 영상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 치료해야 될 영역이 어디이고 주변에 우리가 망가지면 안 되는 보호해야 될 장기는 어디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 개 한 개 그리게 되고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그린 걸 바탕으로 방사선을 어느 쪽에서 줄지, 뭐 몇 군데서 줄지, 어떤 에너지 방사선을 줄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될 곳은 많이 그리고 치료하지 않는 영역, 주변 장기는 최대로 적게 최소한의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환자를 그게 이 과정이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2, 3일 후에 환자가 다시 와서 이때 CT를 찍고 영상을 얻고 계획 세웠던 거와 똑같은 포지션으로 다시 치료기 위해 눕게 되고요. 이때 바로 치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부 장기까지 정확히 치료 계획 세울 때와 동일한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얻어서 이전에 치료를 했던 이미지가 요거 위쪽이라면 이전에 플랜을 하기 위한 CT 영상 때의 해부학적 구조가 위쪽이라 그러면 오늘 치료받으러 왔을 때는 요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맞추어서 일치하도록 한 뒤에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외부 방사선 치료의 과정이고 이거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예요, 사이버 나이프 치료예요, 토모테라피예요, 양성자 치료예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외부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눕는 테이블이 있겠고 여기서는 뭐 전자를 가속하는 가속관이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전자가 나와서 타겟에 부딪히면 텅스텐에 있는 부딪히면 여기서부터 방사선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모양을 좀 조절하게 되고 이 모양으로 환자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방사선 치료가 있나요에 대한 답변을 외부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요? 라는 식으로 제가 바꾸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결국 치료해야 될 부분에는 많은 양,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상 장기에는 최소한의 양을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치료해야 되는 타겟 모양과 가장 비슷하게 방사선을 전달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해왔고요. 그거에 3차원 방사선 치료,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 입자 방사선 치료, 뭐 양성자라든지 중이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사선을 정확한 위치에 전달하자. 이런 것으로 또 예로는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뭐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3차원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CT를 먼저 찍습니다. CT를 찍어서 이제 치료해야 될 부분 타겟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다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3차원으로 재구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재구성이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방사선을 몇 군데서 뭐 환자 몸이 어떤 각도로 몇 군데서 어떤 크기로 어느 정도의 세기로 나누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방사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요거는 간암인 것 같은데 요 간 종괴에는 이 정도의 방사선이 들어가지만 정상적인 나머지 간에는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상반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3차원 방사선 치료 이해입니다. 이 그래프는 정상자기, 뭐 간이나 척수라든지 위에는 방사선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뭐 고설량 영역에는 간 전체의 작은 영역만 들어가고 저설량 영역에서는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설량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플랜을 억셉트하게 되는 거고 치료가 진행이 되겠죠.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도 기본적으로는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와 비슷한데 한 가지 이제 추가된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CT 찍는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 개로 이루어진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건 어떤 원리로 알게 되는지. CT라는 거는 방사선을 여러 각도에서 각각 나누어서 주게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12시 방향에서 방사선을 주고 6시 방향에서 이제 방사선을 디텍트 할 수 있는 판을 준다고 하면, 그리고 1시 방향에서 3시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방향에서 방사선을 주고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12시에서 방사선을 주고 6시에서 판때기를 둔다고 하면 이 판에는 사진이 아마 이렇게 찍힐 겁니다. 즉 이런 물체를 이렇게 방사선을 준다면 그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겠죠. 1시 쪽에서 볼까요? 이 라인으로는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이 라인은 한 개 있으니까 한 개처럼 보이겠죠. 이 라인으로는 두 개가 지나가니까 여기는 뭔가 두 개, 여기는 한 개. 3시 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한 4시쯤 각도에서 방사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쪽 판에서는 이런 모양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런 걸 모든 각도에서 찍은 다음에 이 찍힌 영상을 컴퓨터 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컴퓨터에서 다 재조합을 해서 이런 물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CT의 간단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는 이 CT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즉 이쪽 각도에서는 이런 모양의 방사선을 쏘고, 이쪽 각도에서는 이런 모양의 방사선을 쏘고, 이쪽 각도에서는 이런 모양의 방사선을 쏘고,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방사선을 쏘면 결국 이런 타겟 모양을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느냐? 네, 그렇게 못했습니다.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의 시기에는 90년대까지는 방사선을 주는 곳과 안 주는 곳의 차이가 있었지 방사선 주는 세기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세기를 바꿀 수 있다 해서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고, 이건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 시설에서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경부암의 예인데 보면은 타겟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타겟을 최대로 모양을 따라가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12시 방향에서는 이러한 모양의 방사선을 전달하고 1시 방향에서는 이러한 모양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이러한 모양의 불규칙한 타겟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예입니다. 두경부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궁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좀 U자 쉐입의 모양이 되겠죠. 이거는 흉막종 같은데 이렇게 C 쉐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방사선이 안 들어가야 되고 흉막 쪽에만 방사선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전립선암의 예이고, 전립선은 있지만 바로 뒤에 있는 직상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의 불규칙한 쪽 모양의 타겟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게 이득을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방사선을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초록색, 파란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의 양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붉은색은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즉 정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한 겁니다. X선을 이용한다는 거는 체내에 이제 X선을 주게 되면 체 표면에서부터 뭐 암은 이렇게 깊이 위치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즉 암은 우리 몸에서 한 20cm 깊이에 이 정도 사이즈로 있다고 생각할 때 X선을 주게 되면은 체 표면에서는 방사선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이게 조금 깊이가 깊어질수록 많이 들어가다가 계속 깊어지면서 감소해 됩니다.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치료해야 될 부위를 지나서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즉 체표면에 있는 걸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심부에 있는 암을 치료할 경우에 X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종양 이전과 이후의 방사선의 노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런 극복은 이거는 이제 양성자 치료의 예인데, 양성자는 X선과 좀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체표면에서는 X선보다는 낮은 정도의 에너지를 전달하다가 어느 특정 깊이가 되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전달하고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굉장히 빨리 소멸됩니다. 그래서 암을 지나서는 방사선의 노출이 거의 없게 되고 암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는 방사선 양이 조금 더 적어집니다. 즉 정상 조직의 방사선 노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입자 방사선 치료, 양성자니 중입자니 이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입자 방사선 치료의 예를 들자면 뇌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시신경은 다치지 않게끔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뇌간이라든지 안구에 생긴 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예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치료해야 될 부분은 이쪽 안구인데 X선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범위 바깥으로 이 빔 트랙, 방사선이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됩니다. 하지만 양성자를 사용했을 때는 어느 특정 깊이 이후로는 방사선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방사선의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런 건 큰 장점이고요. 뇌암을 치료할 때도 들어가는 쪽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종양을 지나서 방사선의 오염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X선으로 치료했다 그러면은 이 빔 트랙에 따라서 쭉 어느 정도 오염이 됐을 텐데, 방사선 노출이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나머지 간 기능 저하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었다. 이거는 소아 뇌종양이고, 소아 뇌종양의 경우에는 뇌뿐만 아니라 척수까지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양성자 치료를 함으로써 척추뼈를 지나서는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부 장기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자 방사선 치료가 갖는 장점이 있지만 도움이 되는 질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여기서 들어놓은 겁니다. 방사선 치료의 발전 방향 두 번째로는 정확한 방사선의 전달을 하게끔 하는 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외부 방사선 치료 전에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CT를 찍는다. 뭐 이런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CT를 찍었을 때 이미지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해야 될 부위가 여기고 이쪽은 치료 방사선이 최소한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폐, 뭐 뼈, 척수 이런 장기들이 있다. 근데 치료 계획을 열심히 세웠지요. 그리고 이틀 후에 환자가 와서 치료하려고 왔는데 이 포지션이 달라지면 굉장히 엉뚱한 데를 치료하게 되거나 치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커지겠죠. 그래서 매번 치료기에 누울 때 치료기에 부착된 CT를 다시 찍습니다. 뭐 이미지는 예전에 플랜할 때 찍었던 CT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장기와 치료해야 될 장기를 구분하는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 첫날인데 누워보고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암종이 있구나. 이거를 이전 CT 영상과 좀 합쳐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mm 이동하면 딱 맞겠네? 뭐 상방으로 1mm 이동하면 딱 맞겠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히 딱 합치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다. 방사선 치료 전에 영상을 얻어서 이를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암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장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폐암은 들숨 날숨 때 숨을 깊이 들이쉬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숨을 쭉 내쉬면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이 주황색 안에 분명히 암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좋아, 네가 어디든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널찍하게 치료한다면 치료는 잘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 있을 때는 이쪽은 괜히 치료하는 게 될 것이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위에 폐는 괜히 망가지게 되겠지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져서 주고 싶은 양만큼 줄 수도 없고 부작용이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모두 다 치진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딱 오는 공만 치겠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호흡할 때 요 종괴가 움직이겠지만 요 정도까지 움직일 때만 치료하겠어. 요 안에 움직일 때만. 즉, 이 암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방사선을 끕니다. 빔이 안 나오게. 그러다가 다시 숨을 쭉 내쉬면서 쭉 이제 올라오게 되면 종괴가 다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스트라이크 존에 오게 되면 방사선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 안에 있을 때만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 암이 들어오면 치료하는 이런 거 이제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는 이제 요 어디에 있든지 이 위치를 따라가면서 방사선을 쏘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은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치료의 창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빨간색은 암을 조절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요 가로축은 방사선량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사선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곡선을 볼까요? 방사선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가겠죠.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 있는 황토색 그래프는 정상 조직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입니다. 즉 방사선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정상 조직이 손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암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왼쪽으로 그리고 정상 조직이 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이 황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똑같은 방사선을 줬을 때 치료 효과는 높이되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치료의 창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시 아프거나 뜨겁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X선 사진을 찍거나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듯이 뜨겁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라서 대답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를 방사선 치료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즉 머리나 두경부를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머리카락 안 빠집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왜 생기냐면 꽤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항암 화학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항암제는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서 머리가 빠지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경부를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안 빠집니다. 탈모는 대개 한 2, 3주 후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치료 종료 후에는 대부분 다시 수개월 후에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생식 기능이 없어지나요? 생식 기능 역시 탈모랑 비슷합니다. 골반 쪽을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생식 기능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두경부를 방사선 치료한다. 그런데 생식 기능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자 같으면 고환, 여자 같으면 난소 쪽에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는 골반 부위 치료 시에는 방사선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생식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호르몬이 분비가 좀 감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이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된 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은 경구 호르몬으로 먹는 호르몬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나요? 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췌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렇게 복부나 골반 쪽에 있는 심부에 위치한 방사선 치료 시에는 피부에 대한 선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증상을 일으키기에. 하지만 두경부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부 근처를 치료하게 되고 또 치료 부위에 피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피부가 좀 손상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치료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좀 심하면 벗겨질 수 있고 진물이 날 수도 있고요. 치료 후에 대개 한 3, 4주차부터 3주차, 4주차가 지나면서 조금씩 치료 부위가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 치료 종료 후에 한 2, 3주 지나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변색이 되는 것들은 계절이 하나나 둘 정도 바뀔 때 되면 회복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해수욕장에 갔는데 저는 그냥 조금 거뭇거뭇해지다 말았는데 친구는 막 빨개지다가 피부가 벗겨지다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여름에 그렇게 놀아도 겨울 지나면 대부분 다 돌아오는 것처럼 변색된 것도 6개월 이내로는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2차 암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나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방사선으로 암을 죽이는 기전이 DNA 손상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DNA 손상을 유발하는 방사선 치료 그리고 일부 항암제 역시 수년에서 수십 년 이후에 2차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2차 암 발생이 꼭 방사선 치료 때문이다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경부를 치료했는데 전립선암이 생겼다. 30년 후에. 이런 거는 좀 약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사선 유발 2차 암이 되려면 기존에 치료했던 영역 내에 발생해야 되고 한 4년 이상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해야 되고 원발암과 2차 암 모두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방사선 치료 전에는 정상 조직에서 정상이었던 조직에서 기원한 암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암을 치료하고 나서 10년 뒤에 방광암이 생겼다. 이런 거라면은 방사선 유발 2차 암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꽤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암을 치료했는데 10년 후에 방광암이 생겼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차 암의 발생 위험도가 예를 들면 전립선암을 수술을 했더니 2차 암 발생률이 당연히 없겠지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2차 암 발생 빈도는 몇 배가 되더라. 이런 게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라는 보고부터 한 3배까지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암의 발생 빈도 자체가 1000명 중에 몇 명, 이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3배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흔하게 보고되는 일은 아니고 연구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부터 미미하다라는 정도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잘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받는데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더 이상 방사선은 발생하지도 않고 치료 후에 몸이나 의복에 남아있는 오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접 치료 같이 아까 전립선암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삽입하고 영구적으로 삽입해요. 뭐 이런 거라면 방사선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5mm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환자랑 평생 같이 살아도 서울부터 미국 가는 비행기 편도로 한 번 정도 이용한 정도로 아주 무시할 만한 선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치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종양에 다 전달되고 그 뒤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우월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 스포츠카를 탄다고 더 빨리 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지만 뭐 일부 뭐 독일이라고 할까요? 독일의 아우토반 같이 뭐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 그러면 스포츠카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지요. 이런 것처럼 양성자나 아직은 우리나라에 중입자 치료가 없지만 이런 입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경우는 현재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아종양, 그리고 기존 방사선 치료의 재발암, 그리고 뇌, 척수, 눈, 두경부 뭐 등등 이런 곳에서 양성자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과 언젠가 한번 이런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하고 있는 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거를 다 다루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